저거 덕문네 며느리 아니야? 소가 한 마리가 아닌데? 어느 봄날 마을 어귀에 소떼가 나타났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2마리, 3마리, 10마리. 그 가운데 먼지투성이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덕문네 며느리 아닌가. 분명 겨울에 소 한 마리 끌고 나간 그 며느리가. 늙은 시아버지는 그 소를 팔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뜻은 따로 있었죠. 이 망한 집에서 벗어나거라. 그런데 며느리는 돌아왔습니다. 소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끌고. 대체 그 겨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어느 고을에 덕문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선비를 배추한 명문가의 외아들이었죠. 덕문은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20살이 채 되기 전에 과거에 급제하여 도성에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리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성품이 너무 고닫습니다. 윗사람이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법이 없었어요. 한 번은 상관의 비리를 문서로 적어 올렸다가 오히려 역적모의를 꾸몄다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조정에서 덕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삭탈관직, 벼슬을 빼앗기고 도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가마를 타고 하인이 짐을 들었는데 내려갈 때는 집신의 보따리 하나였어요. 같은 길인데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에 핀 꽃도 논두렁에 앉은 백성들의 얼굴도 올라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죠. 사흘을 걸어 고향 마을 어귀에 섰을 때 덕문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기와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대문도 행랑채도 사랑채에 걸려있던 아버지의 편액도 관에서 재산을 몰수하면서 집까지 허물어 팔아버린 겁니다. 논밭도 노비도 곳간에 쌓여있던 곡식도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덕문은 빈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저앉지는 않았어요.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남은 것이라고는 마을 외진 곳에 있는 초가삼간 한 채, 그리고 아버지가 아끼던 암소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래도 덕문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거든요. 덕문의 외아들은 장가를 들어 며느리까지 맞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셋이서 힘을 합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죠. 초가삼간이면 어떻습니까? 지붕이 있고 사람이 있고 소가 한 마리 있으면 밭을 갈 수 있으니까요. 덕문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 소 한 마리와 너와 나의 2팔뿐이다. 하지만 그것이면 된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옥순도 군말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죠. 봄이 오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가을이면 걷어들이고 하루하루가 고되었지만 3사람이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이 집안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아이가 알아눕더니 며칠 뒤에는 마을 건너편 노인이 쓰러졌고 그 다음에는 장정들까지 하나둘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덕문의 아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밭에서 돌아온 아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가 되자 일어나지 못했고 사흘째가 되자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옥순이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미음을 떠먹이고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남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손을 놓으면 정말로 끝일 것 같아서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덕문은 마을을 뛰어다녔습니다. 약을 구하러, 의원을 찾으러. 그런데 역병이 도는 마을에 약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을 두드릴 때마다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도성에서 벼슬을 하던 양반이 마을 사람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애걸하는 모습을 덕무는 그 수치스러움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보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덕문의 외아들은 옥순의 손을 잡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덕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덕문이 너무 큰 충격에 넋이 나간 거라고 수군거렸죠. 옥순도 시아버지의 얼굴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옥순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뒤 초가삼간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덕문과 옥순, 그리고 마당에 매여 있는 암소 한 마리. 그날 밤 옥순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마당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덕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옥순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덕문도 며느리가 나온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덕문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만 나직하게 들렸죠. 옥순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밤마다 이렇게 나와 계셨구나. 혼자서 삼키고 계셨구나. 벼슬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들까지 잃은 사람. 이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체면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만은 무너지지 않겠다는 그 체면. 그것마저 없으면 이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니까요. 옥수는 부엌으로 돌아가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덕문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초가삼간의 하루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전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옥순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덕문은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암소에게 풀을 먹이고 해가 지면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 매일 같은 일과였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3개여야 할 수저가 2개였고 신발을 놓아도 3켤레여야 할 마당에 2켤레뿐이었죠. 옥수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시아버지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인 자기가 먼저 무너지면 이 집은 진짜로 끝이니까요. 덕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한 번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마당에서 마주칠 때도 아들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가 가끔 아들이 쓰던 호미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가 제자리에 놓는 것을, 아들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의 슬픔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게 이 집이 버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 어귀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옥순의 어머니였어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어머니는 초가삼간에 들어서자마자 옥순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옥순은 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어머니를 보는 순간 터져버린 겁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옥순아,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옥순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에서 늙은 시아버지를 모시며 내 인생을 썩힐 셈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젊을 때 새 삶을 찾아야지. 여기 있으면 너까지 이 집이랑 같이 주저앉는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옥순도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 남아봤자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초가삼간의 늙은 시아버지와 암소 한 마리. 논밭도 변변치 않고
곳간은 텅 비어 있고 여기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오빠가 있고 밥은 굶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새 삶을 찾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옥순의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아버지의 뒷모습. 며느리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려고,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는 그 등. 내가 여기서 나가면 저 사람은 진짜로 혼자가 됩니다. 암소 한 마리하고 둘이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옥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시집간 도리 때문이냐? 그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다. 지금 내 남편은 없어. 도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 옥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도리 때문도 아니고 의무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설득하려 했지만 옥순의 눈을 보고 멈췄어요. 딸이 저 눈을 하면 안 듣는다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는 길, 옥순이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정 그러면 할 수 없다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와라. 내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옥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고갯길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옥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시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초가 삼간에 돌아오니 덕문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수는 알았습니다. 다 들으셨구나. 덕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안사돈 말씀이 맞다. 갈채비를 해라.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하지만 옥수는 그 담담함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낸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며느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사람을 놓아주려는 겁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옥순아, 가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덕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 마당을 봤습니다. 암소가 여물을 먹고 있었죠. 한참 뒤에 덕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쪽으로 가더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옥순은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마당은 아침에 옥순이 이미 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덕문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부엌에 물을 길어다 놓기도 하고 장작을 패서 아궁이 옆에 쌓아두기도 했어요. 옥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하나라도 덜 시키는 것. 그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던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덕문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지내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옥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낮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체면을 지키고 밤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모르는 척하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단단해도 빈 곳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덕문과 옥순에게 단풍은 겨울이 코앞이라는 신호였죠.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순은 새벽마다 들에 나가 나무를 캤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서서 해가 질 때까지 산을 헤맸죠. 도토리를 줍고 칡뿌리를 캐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가져왔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까맣게 끼고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맺혀도 쉬지 않았어요. 덕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도성에서 벼슬 할 때는 붓을 들었지 호미를 든 적이 없었고 고향에 내려온 뒤로 밭일을 시작했지만 이미 나이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산에 오르면 숨이 가빠서 중턱에서 주저앉았어요. 결국 옥순이 산에 가 있는 동안 덕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당을 쓸고 암소에게 풀을 먹이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는 정도였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먹을 것을 구하러 산을 뛰어다니는 동안 늙은 시아버지는 집에 앉아서 아궁이나 지키고 있는 것. 덕문은 그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벼슬을 잃은 것보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이 무력감이 더 사람을 짓눌렀거든요. 그래도 가을 동안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옥순이 캐온 나물과 도토리로 죽을 수 없긴 이를 때우고 암소가 뜯어먹고 남은 풀을 말려서 땔감 삶고 하루하루 이어붙이는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충분했죠. 문제는 겨울이었습니다. 첫서리가 내린 아침 옥순이 들에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물이 다 얼어붙은 겁니다. 도토리도 이미 주울 만큼 주웠고 칡뿌리도 땅이 얼기 시작하면 캘 수가 없었어요. 옥수는 빈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덕문도 묻지 않았죠. 빈 바구니가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곳간에 남은 것을 세어봤습니다. 도토리 한 자루와 말린 나물 조금. 아껴 먹으면 보름은 갈 수 있었지만 겨울은 보름이 아니었습니다. 덕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매여 있는 암소를 바라봤어요. 이 집에 남은 마지막 재산. 이 소가 있으면 봄에 밭을 갈 수 있습니다. 소를 팔면 당장 겨울은 넘기겠지만 봄이 오면 밭을 갈 것이 없어요. 그때 가서 또 굶는 겁니다. 하지만 봄까지 못 버티면 밭을 갈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덕문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소를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그 고민 아래에는 다른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소를 팔러 장터에 가는 것은 며칠이 걸리는 길입니다. 덕문의 몸으로는 무리였죠. 결국 옥순을 보내야 합니다. 옥순을 보내면 장터에서 소를 팔고 양식을 사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친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 가는 게 맞습니다. 소값이면 노잣돈은 되고 친정에 가면 부모가 있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망한 집에서 늙은 시아버지와 보리죽을 나눠 먹는 것보다 100배는 나은 길이죠. 덕문은 그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게 내가 이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소를 팔아오라는 핑계를 만들어주는 것.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이 못난 시아비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덕문이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자 덕문이 말했어요. 이웃 고을 장터에서 소값이 꽤 괜찮다는 소문을 들었다. 옥순은 가만히 덕문을 봤습니다. 누렁소를 끌고 가서 팔아오너라. 그 돈으로 양식을 사오면 겨울은 넘길 수 있을 게다. 옥순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죠. 이 소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시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는데 마치 대수롭지 않은 심부름을 시키듯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누렁소를 팔면 봄의 밭을 어떻게? 봄 걱정은 봄에 하면 된다. 당장 겨울을 나야지. 덕문은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속마음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옥수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옥수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보따리에 며칠치 양식을 싸고 소의 등을 씻기고 고삐를 새로 동여맸죠. 덕문은 마루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옥순이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덕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돌아서려는 순간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천천히 다녀와라. 그 말을 하는 덕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옥순은 그 떨림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고개만 한 번 숙이고는 누렁소의 고삐를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천천히 다녀와라. 보통 이 말은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와라는 뜻이죠. 하지만 덕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달랐습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장터에 가서 소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친정으로 가거라.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거기서 새 삶을 찾아라. 이 늙은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그 모든 말을 천천히 다녀와라 5글자에 눌러 담은 겁니다. 덕문은 대문 앞에 서서 옥순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옥순이 소를 끌고 마을길을 걸어가는 모습, 고갯길에 접어드는 모습, 점점 작아지는 모습, 고개 너머로 옥순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덕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덕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문이 닫히자 마당에는 덕문 혼자만 남았습니다. 암소가 매여 있던 자리도 비어 있었죠. 초가삼간에 사람 하나, 소 한 마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살림이었습니다. 이제 사람 하나만 남은 이 집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덕문은 빈 마당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옥수는 누렁소의 고삐를 잡고 걸었습니다. 길은 멀었어요. 이웃 고을 장터까지는 꼬박 이틀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걷고 길가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다시 걷는 것. 젊은 여인이 소 한 마리를 끌고 낯선 길을 가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 눈에는 위태로워 보였겠지만 옥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은 시아버지에게 가 있었어요. 지금쯤 혼자 마당에 앉아 계시겠지. 점심은 드셨을까? 아궁이에 불은 넣으셨을까? 아침에 죽을 넉넉히 쑤어놓긴 했지만 덕문은 혼자 있으면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 자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배가 고파도 티를 내지 않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옥수는 걱정이었습니다. 빨리 다녀와야 하는데 첫날 밤은 길가 큰 나무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소를 나무에 묶고 보따리에서 주먹밥을 꺼내 하나 먹고 나머지는 다시 쌌어요. 장터까지 가는 동안 먹을 양식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옥수는 녀석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체온을 나누며 밤을 새웠습니다. 누렁소가 가끔 코를 훌쩍거리며 옥순의 어깨를 밀었어요. 이 소도 낯선 길이 불안한 모양이었죠. 조금만 참아. 장터까지만 가면 된다. 옥수는 녀석의 목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소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혼잣말이었어요. 이틀째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다시 걸었습니다. 오르막길이 시작됐어요. 고갯마루를 넘으면 이웃 고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땀을 닦으며 누렁소를 끌고 고개를 올랐죠.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옥순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길가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어요. 아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여인이었어요. 머리카락은 허옇고 등은 굽어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 옆에 소금 자루가 대여섯 개 쌓여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당나귀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서 있었죠. 옥수는 처음에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남의 사정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거든요. 자기도 소 한 마리 팔아서 양식을 사야 하는 처지인데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파 앞을 지나치는 순간 노파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파의 눈에는 눈물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체념이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 눈이 옥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과 같았거든요. 밤마다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던 덕문의 눈.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혼자 감당하겠다는 그 눈. 노파의 눈에서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옥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어디까지 가셔야 합니까? 노파가 옥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물어볼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어요. 장터까지 가야 하는데 이놈의 당나귀가 다리를 다쳐서 짐을 못 지거든. 놓고 가자니 이게 내 전 재산이고 지고 가자니 이 늙은 몸으로 어찌. 노파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였어요. 옥수는 누렁소를 돌아봤습니다. 암소의 등은 넓었고 짐을 실을 여유가 있었죠. 소금짐을 제 소 등 위에 나눠 실으면 됩니다. 저도 장터로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시죠. 노파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안 되지. 내 소한테 남의 짐을 실으면 소가 고생하잖아. 이 녀석이 힘이 좋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어차피 같은 길입니다, 어머니. 옥순이 이미 소금 자루를 들어 소등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멈칫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연신 한숨만 내쉬었죠. 소금짐을 나눠 싣고 두 사람은 함께 고개를 넘었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길 이야기 같은 가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지니 자연스럽게 사정 이야기가 나왔죠. 노파는 평생 소금 장수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어요. 당나귀 한 마리와 소금짐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소금을 떠다가 내륙 장터에 가서 파는 것. 그게 이 노파의 평생이었죠. 올해가 마지막이라 생각했어. 이 늙은 몸이 언제까지 소금짐을 이고 다닐 수 있겠냐. 이번에 장터에서 다 팔고 나면 당나귀도 쉬게 해주고 나도 어디 조용한 데서 쉬려고 했는데. 노파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필 마지막 길에 당나귀가 이 모양이야. 옥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이야기가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나서는 사람. 그게 시아버지와 겹쳤습니다. 덕문도 옥순을 보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사연으로 소를 끌고 이 먼 길을 나섰냐? 옥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벼슬에서 쫓겨난 것,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 이제 초가삼간의 늙은 시아버지와 암소 한 마리뿐인 것, 소를 팔아 양식을 사야 겨울을 넘길 수 있다는 것. 노파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어요. 소를 팔면 당장은 넘기겠지. 근데 봄이 오면 어쩔 셈이냐. 옥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옥순도 알고 있었거든요. 소를 팔면 겨울은 넘기지만 봄에 밭을 갈 것이 없다는 걸. 봄 걱정은 봄에 하라고 시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건 내 시아버지가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한 소리고. 노파의 말이 옥순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노파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더 걸어 해가 질 무렵 장터가 보이는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장터가 한눈에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좌판이 늘어서 있고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옥수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이면 저기서 누렁소를 팔아야 한다. 그때 노파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아가. 옥순이 돌아보자 노파가 소금 자루 하나를 옥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삭시 아니야. 내가 길에서 나를 도와준 것은 값을 매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길을 간 것뿐인데
이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들어봐. 노파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장난기도 미안함도 없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이건 씨앗이다. 소금이 아니라 씨앗이야. 잘 쓰면 내 소 한 마리보다 값어치가 있어. 옥수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파가 설명했어요. 장터에서 소금을 파는 법. 큰 자루째 파는 게 아니라 작은 봉지로 쪼개서 파는 것. 소금을 한꺼번에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장터에는 훨씬 많다는 것. 한 봉지씩 쪼개 팔면 자루째 파는 것보다 두세 배는 남긴다는 것. 어디에 서야 하는지도 중요해. 장터 입구 말고 안쪽, 아낙네들이 반찬거리 사는 쪽에 서야 돼. 거기 사람들이 소금을 제일 많이 찾거든. 노파는 평생 소금을 팔아온 사람답게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옥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를 팔면 한 번이야. 하지만 소금을 팔면 내일도 모레도 장사를 할 수 있어. 그 차이를 생각해봐. 옥수는 소금 자루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겁지 않은 자루였어요. 하지만 노파의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순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노파는 씩 웃더니 절뚝거리는 당나귀의 고삐를 잡고 다른 길로 접어들었어요. 잘 해봐, 아가. 내 시아버지한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 노파의 등이 저녁 해를 받으며 점점 작아졌습니다. 옥수는 장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누렁소의 고삐, 다른 손에는 소금 한 자루. 해가 지고 있었고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수는 장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좌판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아낙네들이 반찬거리를 고르고 아이들이 사이사이를 뛰어다니고 옥순이 살던 마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 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경할 여유는 없었어요. 옥수는 먼저 소를 거래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장터 한쪽에 소를 끌고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가서 보니 생각보다 소가 많았습니다. 올가을 흉년 때문에 먹일 것이 없어서 소를 내다 파는 사람들이 몰린 거였어요.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은 적으니 값이 바닥이었습니다. 옥수는 옆에 서 있던 아낙네한테 슬쩍 물었습니다. 소값이 좀 어떻습니까? 아낙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어떻긴요. 지난달에 비하면 반도 안 돼요. 우리도 소를 팔러 왔는데 이 값이면 파는 이만 못해요. 옥순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었던 소문은 틀린 거였어요. 소값이 괜찮다는 소문은 지난달 이야기였고 지금은 소를 팔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값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이 값에 팔면 양식 몇 마리도 안 됩니다. 그걸로 겨울을 나라고요? 옥수는 소를 메어놓은 자리에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헐값에라도 팔고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기다린다고 값이 오를 보장도 없고 기다리는 동안 시아버지는 혼자 굶고 계실 텐데. 그때 노파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소를 팔면 당장은 넘기겠지. 근데 봄이 오면 어쩔 셈이냐. 그리고 또 한마디. 이건 씨앗이다. 잘 쓰면 내 소 한 마리보다 값어치가 있어. 옥수는 옆에 내려놓은 소금 자루를 봤습니다. 소를 팔면 한 번이다. 한 번 팔면 끝이다. 그 돈으로 양식을 사면 겨울은 넘기겠지만 봄이 오면 또 맨손이다. 밭에 갈 소도 없고 장사할 미천도 없다. 하지만 소금을 팔면 다르다. 오늘 팔고 내일도 팔 수 있다. 조금씩 쌓이면 미천이 된다. 옥수는 한참을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소를 팔지 않겠다는 결심이 쉽게 서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팔아오너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말을 어기는 것이 맞는 건지. 하지만 이 값에 팔아가면
시아버지한테 돌아갈 돈이 양식 몇 말 값도 안 됩니다. 그걸 들고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결심이 섰습니다. 소는 팔지 않는다. 소금을 먼저 팔아본다.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금 자루를 들고 장터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노파가 알려준 대로 아낙네들이 반찬거리를 사는 쪽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소금을 제일 많이 찾는 곳이라고 했으니까요. 빈자리를 하나 찾아 좌판을 깔고 앉았습니다. 소금 자루를 풀어서 작은 봉지로 나눠 담았어요. 노파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큰 자루째 파는 게 아니라 한 줌씩 쪼개서 파는 것. 한꺼번에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한 봉지씩 파는 것.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좌판을 벌린 경험이 없는 옥수는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부끄러웠어요. 옆에서 능숙하게 손님을 부르는 장사꾼들 사이에서 옥수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한 시즌이 지나도 아무도 사가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초조해졌습니다. 이게 안 되면 소를 팔아야 한다. 그러면 끝이다. 그때 한 아낙네가 지나가다 소금 봉지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거 소금이야? 네, 소금입니다. 얼마야? 옥순이 값을 말하자 아낙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터 저쪽에서 파는 것보다 싸네? 노파가 알려준 값이었어요. 큰 자루째 파는 곳보다 한 봉지 값은 싸게 하되 봉지 수로 이익을 남기는 방식. 아낙네 입장에서는 부담 없는 값이었고 옥순 입장에서는 봉지를 많이 팔수록 남는 장사였습니다. 아낙네가 한 봉지를 사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사람이 사가니 옆에서 보던 사람이 물었고 그 사람이 사가니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소금은 누구나 쓰는 것이었고 작은 봉지로 쪼개 놓으니 부담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소금 자루의 반이 비었습니다. 옥수는 그제야 숨을 돌렸습니다. 된다. 이게 되는구나. 첫날 저녁 소금 자루 하나를 거의 다 팔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빈손이었던 옥순의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없던 데서 생긴 돈이었죠. 이튿날도 팔았습니다. 남은 소금을 봉지로 나눠서 다 팔았어요. 자루가 비자 옥수는 그 돈으로 장터 도매상에서 소금을 조금 더 샀습니다. 쪼개서 팔면 이익이 남는다는 걸 이미 알았으니까요. 사흘째, 나흘째가 지나면서 옥수는 장터의 흐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아낙네들이 반찬거리를 사러 오고 점심에는 장정들이 주막 쪽으로 몰리고 저녁에는 하루벌이를 한 사람들이 양식을 사간다는 것. 누가 급하게 물건을 내놓고 누가 여유 있게 값을 부르는지. 며칠 만에 장터가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장터를 돌아다니던 옥순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장터 구석이었어요. 소를 거래하는 쪽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한 사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었죠. 송아지는 뼈가 앙상했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이 송아지를 팔려는 게 아니라 그냥 처분하려는 표정이었어요. 먹일 것이 없으니 데리고 있어봤자 집만 된다는 얼굴이었죠. 옥수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송아지의 눈을 봤거든요. 힘이 없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먹이만 주면 살 수 있는 눈. 옥수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송아지 얼마입니까? 사내가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은 여인이 이 빼빼 마른 송아지를 사겠다고 하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이거요? 값도 안 나와요. 그냥 데려가시든가. 그래도 값은 쳐드려야지요. 옥수는 소금 판 돈에서 얼마를 꺼내 사내 손에 쥐어줬습니다. 사내는 돈을 받아들고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저거 살리면 내가 소금 장수 그만두지. 옆에 있던 장사꾼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젊은 여인이 뼈다귀만 남은 송아지를 돈 주고 사가는 꼴이 우스웠던 거죠.
저 빼빼 마른 거 사서 뭐 하게. 곧 쓰러질 송아지한테 돈을 쓰다니. 옥수는 비웃음이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눈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장터에서 며칠을 버티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는 남의 눈보다 내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 노파도 그랬죠.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 방식대로 소금을 팔아온 사람이었으니까. 옥수는 송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장터 근처 풀밭에 누렁소 옆에 메어두고 풀을 뜯어다 먹였어요. 물을 떠다 먹이고 밤에는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줬습니다. 송아지는 처음에는 풀을 먹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옥순이 풀을 입 앞에 갖다 대면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도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새 풀을 뜯어왔고 물을 떠왔고 밤마다 옆에 앉았죠. 이틀이 지나자 송아지가 스스로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물을 찾아 고개를 들었고 나흘째가 되자 다리에 힘이 생겨 제법 걸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옥순이 풀밭에 나가보니 송아지가 누렁소 옆에 서서 나란히 풀을 뜯고 있었어요. 옥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소 한 마리로 시작한 길이었는데 이제 두 마리가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시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고 방향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다시 장터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팔아야 할 소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장터에서 옥순의 존재는 처음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을 쪼개 파는 젊은 여인, 빼빼 마른 송아지를 돈 주고 사간 이상한 사람. 장터 사람들한테 옥수는 그 정도였어요. 눈길을 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 때문이었어요.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던 그 송아지가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장터에서 곧 쓰러질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송아지가요. 처음에 비웃었던 사내가 풀밭을 지나가다 송아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거, 그때 그 송아지 맞아. 옆에 있던 장사꾼이 고개를 갸웃했죠. 에이, 설마. 그때 그건 하루 이틀 안에 쓰러질 거라고 했잖아. 아니, 저거 맞다니까. 코 옆에 점 있잖아. 저거라고. 두 사람이 풀밭 쪽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다리를 후들거리며 서 있지도 못하던 송아지가 지금은 옥순의 소 옆에 나란히 서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갈비뼈가 보이던 옆구리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눈에도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아니, 저걸 어떻게 살린 거야?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봤는데 저 여인이 매일 아침마다 풀을 뜯어다 먹이더라고. 물도 직접 떠다 먹이고 밤에는 옆에 앉아서 등을 쓸어주고 하루도 안 빠지고 그것만으로 저렇게 돼. 글쎄, 나도 신기해서 그러는 거지. 수군거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터라는 곳이 그렇거든요. 한 사람이 본 것을 두 사람한테 말하고 두 사람이 네 사람한테 말하고 해가 지기 전에 장터 전체가 알게 됩니다. 소문이라는 게 다리가 달린 것처럼 빠르죠. 이웃 고을에서 온 젊은 여인이 장터에서 쓰러지기 직전이던 송아지를 살려냈대. 소를 팔러 왔다면서 안 팔고 소금 장사를 한다더라. 소금 장수 노파한테 뭘 배웠다나 봐. 소문은 장터 안에서 돌다가 장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터에 물건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입을 타고 인근 마을까지 퍼졌어요. 며칠 사이에 장터의 젊은 여인은 이 근처에서 꽤 알려진 이름이 되었습니다. 옥수는 그런 소문이 도는 줄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장터에 나가 소금을 팔고 저녁에는 풀밭으로 돌아와 소와 송아지를 돌보는 것. 그게 옥순의 하루였습니다. 소문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옥순이 장터에서 소금을 팔고 있는데 누군가가 좌판 앞에 와서 멈춰 섰어요.
소금을 사려는 사람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늙은 농부였어요. 옷차림이 보통 농부와 달랐습니다. 깨끗한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있었고 뒤에는 일꾼으로 보이는 젊은 사내가 따라오고 있었죠. 두루마기에 천이 좋았어요. 이 근처에서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농부는 소금을 보지 않았습니다. 옥순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 소를 돌보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맞소? 옥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먹이고 물 먹이고 했을 뿐인데요. 농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요. 농부는 자기 사정을 꺼냈습니다. 이름은 차노인이라 불리는 이 고을의 대농이었어요. 논이 100마지기에 소가 40마리가 넘는 큰 살림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분홍이었죠. 그 중에 새끼된 암소가 15마리. 겨울 동안 이 암소들을 각별히 돌봐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마다 소를 돌보던 일꾼이 있었소. 10년 넘게 맡겨온 사람인데 올해 고향의 늙은 어미가 아프다고 돌아가 버렸어. 갑자기 차노인의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새끼 뵌 소는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하오.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 안 되고 먹이를 잘못 주면 배탈이 나고 밤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새끼한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일이오. 차노인은 장터에서 옥순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이던 송아지를 며칠 만에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온 것이죠. 무례한 부탁인 줄 알지만 겨우내 우리 외양간에서 암소들을 맡아 돌봐주실 수 있겠소? 차노인이 제안한 조건은 이랬습니다. 겨우내 차노인의 외양간에서 새끼 뵌 암소 15마리를 돌봐달라. 먹을 것과 잠자리는 차노인 쪽에서 되겠다. 그리고 봄이 되면 품삯으로 소와 송아지를 주겠다고. 옥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건 기회다. 지금 소를 팔아봤자 헐값에 양식 몇 마리예요. 그걸 들고 돌아가면 겨울은 넘기겠지만 봄에는 또 빈손입니다. 하지만 겨우내 소를 돌보고 송아지를 받으면 봄에 훨씬 큰 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어요. 누렁소도 안 팔고 소금으로 산 송아지도 살렸고 거기에 품삯으로 받는 소와 송아지까지. 시아버지한테 돌아갈 때 빈손이 아니라 미천을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겨우내 이곳에 있으면 시아버지는 혼자 겨울을 나셔야 합니다. 옥순의 머릿속에 초가삼간이 떠올랐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방, 혼자 아궁이에 불을 넣는 시아버지의 등, 죽을 쑤려고 부엌에 나왔다가 아무도 없는 마당을 보는 눈, 대문을 열어보는 손, 아무도 오지 않는 길, 덕문은 기다리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천천히 다녀와라 라는 말로 이미 며느리를 놓아준 사람이니까요. 기대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친정으로 갔겠거니 잘 된 거다. 젊은 며느리가 이 망한 집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겠죠. 하지만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 더 외롭다는 걸. 안 올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대문을 열어보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시아버지는 그걸 겨울 내내 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옥수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시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안 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차노인은 옥순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기다렸어요. 이 젊은 여인이 단순히 품삯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늙은 농부의 눈으로 알아챈 거죠. 한참이 지났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겨울이 끝나면
바로 떠나도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차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요. 봄에 송아지가 무사히 나오면 품삯을 드리고 그 뒤에는 언제든 떠나시오. 꼭 돌아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떠날 겁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차노인은 그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약속하겠소. 옥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며느리가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갈 때는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 주십시오. 옥수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늦더라도 무언가를 들고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효도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시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건 이 겨울만 넘기는 거다. 봄이 오면 또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 굴레를 끊으려면 지금 이를 악물어야 한다. 옥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틀린 구석이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옳은 선택인 걸 알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시아버지의 빈 마당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옥순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차노인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내일부터 우리 외양간으로 와주시오. 일꾼한테 길을 알려주라 하겠소. 차노인이 일꾼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장터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좌판을 거두는 사람들, 짐을 싸는 사람들,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 옥순은 소금 좌판을 거두고 풀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소가 옥순을 보더니 코를 훌쩍이며 다가왔어요. 송아지도 옆에 와서 섰죠. 옥순은 풀밭에 주저앉아 두 마리의 등을 번갈아 쓸어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옥순은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계실까? 같은 해가 지는 걸 보고 계실까?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확실히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코앞이었죠. 옥수는 소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너도 나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혼잣말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옥수는 차노인의 외양간으로 갑니다. 새끼 벤 암소 7마리를 돌보는 긴 겨울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차노인의 외양간은 컸습니다. 초가삼간에서 암소 1마리를 돌보던 옥순의 눈에는 별세상이었어요. 소가 줄지어 서 있고 여물이 쌓여 있고 지붕이 튼튼해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돌봐야 할 새끼 벤 암소 15마리는 외양간 안쪽에 따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새끼 벤 소는 보통 소와 달랐거든요. 예민하고 잘 놀라고 먹이를 가렸습니다. 어떤 소는 다가가기만 해도 뒷발을 잡고 어떤 소는 여물을 코앞에 가져다 놓아도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 며칠은 옥순이 소들한테 적응하는 게 아니라 소들이 옥순한테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옥순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소금 장터에서 송아지를 살릴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풀을 입에 갖다 대도 고개를 돌리던 송아지가 며칠을 꾸준히 돌보니 스스로 풀을 뜯기 시작했죠. 소도 사람과 같아서 진심이 닿으면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소들이 옥순의 손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옥순이 외양간에 들어서면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여물을 가져다 주면 코를 들이밀었어요. 뒷발을 차던 소도 옥순이 등을 쓸어주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차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죠. 10년 일꾼도 첫 달은 걷어채이기 바빴는데
일주일 만에 저러는 건 처음 보오. 옥수는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가고, 같은 손길로 만져주고, 같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을 뿐이에요. 소는 그 반복을 기억하는 짐승이었거든요. 하루 일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외양간으로 가서 소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물을 주고, 물을 갈아주고, 낮에는 틈을 내서 장터에 가 소금을 팔았습니다. 차노인의 외양간에서 장터까지는 걸어서 반시진 거리였어요. 소금을 조금씩 가져가 팔고 해가 기울기 전에 돌아와 저녁 여물을 줬죠. 소금 장사는 계속됐습니다. 겨울 장터에서 소금은 꾸준히 팔렸어요. 김장철이 지나도 소금은 늘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옥수는 번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쌓이는 돈을 보면서 옥수는 계산을 했어요. 이 돈이면 장터에서 헐값에 나온 송아지를 한 마리 더 살 수 있겠다. 실제로 샀습니다. 겨울 장터에는 먹일 것이 없어서 송아지를 내다 파는 사람이 가끔 있었거든요. 옥수는 그런 송아지를 골라 헐값에 사서 차노인의 외양간 근처 풀밭에서 돌봤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를 살렸던 것처럼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밤에 옆에 앉아줬어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한 마리, 두 마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쉬운 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겨울 한가운데 가장 추운 밤이었어요. 옥순이 외양간에서 소들을 돌보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통 울음이 아니었어요. 낮고 길게 끄는 고통스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옥순이 뛰어나갔습니다. 15마리 중 덩치가 가장 큰 암소가 외양간 구석에 쓰러져 있었어요. 새끼가 나오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소가 힘을 주는데 새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틀고 다리를 버둥거리고 계속 울었어요. 옥수는 차노인을 불렀습니다. 차노인이 달려와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새끼가 거꾸로 있는 것 같소. 이건. 차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 하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미도 위험하오. 어쩔 수 없소.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말을 듣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암소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의 배를 쓸어주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옥수는 밤새 암소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떠와서 소의 몸을 닦아주고 배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새끼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어요. 차노인도 옆에서 거들었지만 옥순의 손이 더 부드러웠고 더 끈질겼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워졌어요. 옥순의 손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할 때 암소가 마지막으로 크게 힘을 줬습니다. 송아지가 나왔어요. 작고 젖은 송아지가 마른 집 위에 떨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옥순이 재빨리 송아지의 입과 코를 닦아주고 마른 짚으로 몸을 문질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송아지가 다리를 꿈틀거렸어요. 살았습니다. 차노인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농부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대단하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오. 옥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어미소가 고개를 들어 송아지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옥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이 소식은 마을에 바로 퍼졌습니다. 차노인네 암소가 난산이었는데 그 젊은 여인이 밤새 붙어서 살려냈대. 어미도 새끼도 다 살렸다더라. 사람들이 옥순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장터에서 송아지를 살렸을 때는 손이 좋은 여인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난산을 밤새 붙어서 해결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차노인은 옥순에게 품삯을 더 얹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약속보다 더 드리겠소. 이 은혜를 송아지 몇 마리로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속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찬호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곰에 태어나는 송아지 중에서 넉넉히 주기로 했습니다. 겨울은 길었습니다. 낮에는 소를 돌보고 소금을 팔고 밤에는 외양간을 지키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몸은 고됐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밤이 문제였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밀려왔거든요. 시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 밤이 이렇게 추운데 아궁이에 불은 넣으셨을까? 끼니는 드셨을까? 옥순이 떠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체념하셨겠지. 이 며느리가 속값을 들고 친정으로 갔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혼자 겨울을 나고 계시겠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옥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가 초가삼간에서는 덕문이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떠난 뒤 덕문의 하루는 단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죽을 쓰고 해가 지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문을 열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어귀로 이어지는 길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길을. 옥순이 소를 끌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 한 가지 생각으로.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덕문은 서서히 대문을 여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안 오는 거다. 안 올 거다. 그게 맞다. 젊은 여인이 이 망한 집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친정에 갔겠지. 어머니 품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겠지. 잘 된 거다. 덕문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또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문 앞에 서서 바깥의 소리를 들었죠.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혹시 하다가 지나가는 소리에 고개를 떨구는 것. 그 모습을 이웃이 봤습니다. 마을에서 덕문과 가장 가까운 김첨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끔 양식을 조금씩 가져다 줬습니다. 덕문은 처음에 거절했어요. 양반의 체면에 남의 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김첨지가 말했죠. 체면 차린다고 배가 부릅니까? 드시오. 덕문은 받았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거든요. 김첨지 덕분에 덕문은 겨우겨우 겨울을 버텼습니다. 굶지는 않았지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깊은 밤, 덕문은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방이 차가웠습니다. 아궁이에 넣을 장작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옥순이 있었으면 장작을 미리 패놓았을 겁니다. 죽도 따뜻하게 쑤어놓았을 거예요.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겠죠. 다음 날 아침에 빈 그릇이 놓여 있는 걸 보고 안심했을 겁니다. 덕문은 그 장면을 떠올리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양반이니까요. 하지만 빈 방에서 혼자 천장을 보는 늙은 사람의 등이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찬호인의 외양간에서 송아지들이 하나둘 태어났어요. 옥순이 밤낮으로 돌본 덕에 15마리 암소 모두 무사히 새끼를 낳았습니다. 난산이었던 그 암소의 송아지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옥순이 외양간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풀밭에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봄이 온 겁니다. 찬호인이 약속대로 품삯을 줬습니다. 다 큰 소 2마리와 송아지 4마리. 처음 약속보다 넉넉했어요. 찬호인은
난산 때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옥수는 소를 세어봤습니다. 누렁소 1마리, 장터에서 소금 팔아 사서 제법 자란 소 1마리, 겨울 동안 소금 장사로 번 돈으로 사서 키운 어린 소 2마리, 차노인한테 품삯으로 받은 다 큰 소 2마리와 송아지 4마리, 10마리. 옥수는 한참 동안 소들을 바라봤습니다. 암소 1마리를 끌고 이 길을 나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눈앞에 10마리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옥순의 눈은 소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 쪽을 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이제 돌아갑니다. 옥수는 차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차노인은 더 있으라고 만류했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약속 드렸습니다. 봄이 오면 하루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차노인은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에 먹을 양식을 넉넉히 싸줬어요. 옥수는 소 10마리를 이끌고 길을 나섰습니다. 올 때는 암소 1마리를 끌고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는 10마리가 옥순의 뒤를 따랐어요. 누렁소가 맨 앞에서 걸었고 송아지들이 그 뒤를 줄지어 따랐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옥수는 걸으면서 울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이 길의 끝에 시아버지가 계실까? 아직 그 대문이 열려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논두렁에 물이 차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겨울이 길었던 만큼 봄은 더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람이 부드럽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죠. 그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떼가 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먼지가 보였습니다. 고갯길 너머에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밭에 나와 있던 농부 하나가 손을 이마에 대고 바라봤어요. 저게 뭐야? 옆에 있던 아낙네가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소 아니야? 소가 여러 마리 오고 있는데. 잠깐, 저거 덕문네 며느리 아니야? 소가. 1마리가 아닌데. 고갯길을 넘어 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맨 앞에 누런 암소가 걸어오고 그 뒤로 크고 작은 소들이 줄지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저거 누구 소야? 저 여인은 누구고? 잠깐, 저 앞에 누런 소. 혹시 덕문 어른네 소 아니야?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덕문네 며느리가 소를 끌고 돌아온다고. 1마리를 끌고 나갔던 그 며느리가 10마리를 몰고 온다고. 초가삼간 안에서 덕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죽을 쑤어 먹고 마당을 쓸고 다시 방에 들어앉은 상태였어요. 밖이 시끄러운 것 같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덕문에게 바깥 세상은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혼자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이 늙은 양반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쿵쿵쿵. 급한 소리였습니다. 덕문 어른, 덕문 어른. 김첨지였어요. 겨울 동안 양식을 나눠줬던 그 이웃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어른, 밖에 나와 보시게. 어서요. 덕문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서두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문을 열고 마루를 지나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김첨지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어른, 마을 어귀를 보시게. 덕문은 고개를 돌려 마을 어귀 쪽을 봤습니다. 소떼가 보였습니다. 누런 암소가 맨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크고 작은 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세는 것을 멈췄습니다. 소가 몇 마리인지는 덕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소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여인이었어요. 한복이 먼지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덕문의 눈이 멈췄습니다. 옥순이었어요. 덕문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잡은 손이 굳어버렸어요. 눈이 옥순의 얼굴에 고정된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으로 갔을 거라고, 새 삶을 찾았을 거라고, 이 망한 집에 다시 올 이유가 없다고, 겨울 내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잘 된 거다. 그게 맞다고.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옥순이 서 있었어요. 솥대 가운데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옥순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솥대를 뒤에 두고 마을길을 걸어 초가삼간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옥순의 걸음이 빨라졌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덕문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문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옥순이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덕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문턱에 주저앉았어요. 옥순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입만 달싹거리다가 겨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못난 시아비한테 내가 왜 돌아왔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양반의 체면이고 뭐고 없었어요. 겨울 내내 꾹꾹 눌러놨던 것이 그 한마디에 전부 터져버린 겁니다. 옥수는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문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겨울 동안 얼마나 드시지 못했는지 손등에 힘줄이 다 보였어요. 옥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님, 옥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 처음부터 돌아오려고 간 겁니다. 덕문은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볕에 그을리고 몇 달 사이에 훌쩍이 아윈 얼굴. 이 며느리가 겨울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 얼굴이 전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덕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양반은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벼슬을 잃었을 때도 아들을 잃었을 때도 이 사람은 며느리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체면이 이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체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시아버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소 10마리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소금 장사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 며느리가 겨울 내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대문이 아직 열려 있을까? 시아버지가 아직 기다리고 계실까? 아니,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다. 그냥 살아 계시기만 하면 된다. 그 하나로 버텼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턱에 주저앉은 늙은 시아버지와 그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 그리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소 10마리. 한참 뒤에 덕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순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일어섰어요. 옥순이 부축하려 했지만 덕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스스로 일어선 뒤 옥순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으니까요. 옥수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웃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이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후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소 10마리가 미천이 되어 밭을 갈고 새끼를 치고 살림이 불어났죠. 마을 사람들은 옥순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누군가가 옥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긴 겨울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고. 옥순은 소를 돌보는 것도 추위도 배고픔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시아버지의 빈 방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분이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계실까? 그 한 가지가 가장 무거웠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설화는 언제 들어도 참 묘한 매력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사파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